형아, 여기 사람이 있어. 한겨울 살얼음이 여는 밤 깊은 숲속에서 동생의 비명 같은 외침이 터졌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낡은 손전등 불빛 아래로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어요. 형아, 할머니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동생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은 곧바로 자기 목도리를 풀어 할머니의 목에 감아주며 말했습니다. 바다야, 우리가 할머니를 집까지 모시고 가야 해. 형아, 우리가 어떻게 옮겨? 안 옮기면 할머니 죽어.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한겨울 산속에 맨발로 버려져 있는 건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걸 모른 척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봄날 인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날 저녁 서울 한복판 서원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은은한 차 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명설아 회장은 넓은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맞은편에 강문석 전무가 건네는 찻잔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문석은 명 회장이 25년 전에 고아원에서 직접 데려와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명 회장은 이 아이를 친자식보다 더한 정성으로 길러냈고 서원그룹의 전무 자리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특별히 구해온 약차입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천천히 드세요. 강문석은 다정하게 웃으며 찻잔을 어머니의 손 위로 감싸 쥐어주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스했는지 옆에서 보는 비서마저 감탄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 찻잔 속에는 사람의 의식을 깊이 잠재우는 무언가가 녹아 있었습니다. 25회를 어머니라 부른 그 입술 뒤에서 강문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밤을 준비해 왔던 겁니다. 명 회장은 두어 모금을 넘기고 나서 이상하게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풀려 잔이 탁자 위로 기울었고 따뜻한 차가 흘러내리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고개가 천천히 앞으로 꺾였습니다. 불빛이 아득해지고 귀에 들리던 시계 소리마저 점점 멀어지더니 명설아 회장의 의식은 그렇게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문석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이 힘없이 쓰러져가는 모습 앞에서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차 가져와. 뒷문으로.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명 회장을 태운 검은 승합차는 서울을 빠져나와 1시간 넘게 캄캄한 국도를 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지고 가로등조차 끊긴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차 안에는 운전석의 부하 하나와 뒷좌석에 늘어진 명 회장, 그리고 조수석에 앉은 양아들 강문석뿐이었습니다. 망월산이라 불리는 인적 드문 오지의 산자락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차가 산중턱의 비포장길 끝에서 멈추자 강문석은 부하에게 명 회장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부하가 의식 없는 노인을 어깨에 걸치다시피 해서 숲길을 더 들어가 커다란 바위 아래에 눕혔습니다.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뼈 안쪽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강문석은 쓰러져 있는 명 회장의 몸에서 외투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구두까지 하나씩 벗겨내 수십 미터 떨어진 숲을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이 노인을 발견하더라도 치매에 걸린 노인이 한겨울에 정신없이 산을 헤매다 쓰러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치밀하고도 잔인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문석은 바닥에 쓰러진 명 회장 곁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의식 없는 어머니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 추운 날 고생 마시고
여기서 편히 잠드세요. 서원그룹은 이제 제가 주인입니다. 고아놈 걷어주시느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강문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깃을 세우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맨 땅에 누운 명 회장의 몸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고 코끝과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전설, 맨손으로 서원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일으킨 명설아라는 여자가 지금 이 순간 이름 모를 산속 바위 틈에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못한 채 생의 끈을 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산속 어딘가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작은 그림자는 11살 쌍둥이 형제 하늘이와 바다였습니다. 망월산 끝자락 마을에서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나오는 낡은 흙집에서 둘이서만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죠. 부모의 얼굴은 기억에 없고 어릴 적 이 집에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의 전부인 채로 이 깊은 산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형제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그 늦은 시각에 산을 오른 건 아궁이에 넣을 땔감이 바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에 구해둔 나뭇가지가 생각보다 빨리 타버렸고 이대로 밤을 보내면 흙집 안의 온기가 새벽녘이면 완전히 사라질 터였습니다. 형 하늘이가 낡은 손전등을 들고 앞서 걷고 동생 바다가 빈 지게를 지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큰 바위를 돌아선 순간 하늘이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바위 틈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누군가. 얇은 옷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언뜻 보면 돌 위에 쌓인 눈더미 같기도 했습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가까이 들이밀자 파랗게 질린 입술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사이로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바다가 형의 팔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아, 할머니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하늘이는 손전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할머니의 코앞에 손등을 갖다 대보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정말 느끼기 어려울 만큼 가느다란 숨결이 손등 위로 스쳤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이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울거나 당황하는 대신 자기 목에 감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어 할머니의 목에 돌돌 감아주었습니다. 해진 데가 여러 군데인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목도리였지만 그 순간 그것은 아이가 가진 가장 따뜻한 전부였습니다. 바다야, 지게 여기 놔. 우리가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가야 해. 형아, 할머니가 너무 크잖아. 우리가 어떻게 옮겨? 안 옮기면 할머니 죽어. 방법은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형제는 지게를 바닥에 뉘이고 있는 힘을 다해 할머니의 몸을 지게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어른의 몸은 아이들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였지만 하늘이가 지게의 앞쪽 끈을 어깨에 걸고 바다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한 발짝 내딛고 멈추고 다시 한 발짝 내딛고 미끄러지고 평소 같으면 반 시간이면 충분한 산길을 그날 밤 아이들은 2시간 넘게 걸어 내려왔습니다. 흙집 문을 발로 차고 들어서는 순간 하늘이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다도 헐떡이며 쓰러지듯 앉았지만 아이들은 쉴 틈도 없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부터 살려야 했으니까요. 바다가 부엌 한쪽에 비상용으로 남겨둔 마지막 장작 서너 개비를 가져와 겨우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살아나며 흙벽에 붉은 빛이 퍼졌고 아궁이 위 구들장이 서서히 열기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아랫목으로 옮겼습니다. 집안에서 그나마 가장 따뜻한 자리, 아궁이의 온기가
제일 먼저 닿는 그 자리에 할머니를 눕히고 이불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얇은 혼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는 할머니의 맨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던 겁니다. 동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산에서 자란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가마솥에 물 데워.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바다가 불이 나게 가마솥에 물을 올리는 동안 하늘이는 할머니의 두 발을 자기 품에 안고 두 손으로 감싸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이 없는 듯 축 늘어진 발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쉬지 않고 문질렀습니다. 이윽고 바다가 미지근한 물을 대야에 받아오자 형제는 할머니의 발을 물에 담그고 번갈아가며 발등과 발바닥을 주물렀습니다. 물이 식으면 다시 데워오고 또 식으면 다시 데워오고 그 작은 손들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발을 주무르고 바다는 할머니의 손을 맡았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 하나하나를 제 볼에 대고 입김을 불어가며 녹였습니다. 아이의 볼은 이미 아궁이 그 으름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눈두덩이 위로 피로의 무게가 내려앉고 있었지만 바다는 할머니의 손가락 끝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질 때까지 입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은 길고 또 길었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흙벽 위로 아이들의 그림자를 크게 들이우는 동안 아이들은 한 번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며 체온이 돌아오고 있는지 확인했고 바다는 할머니의 입가에 귀를 바짝 대고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깊어졌는지 살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산바람이 거칠게 불어왔지만 이 작은 흙집 안만큼은 아이들이 지켜낸 온기가 할머니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창호지 너머로 여린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명설아 회장의 눈꺼풀이 조금씩 떨리더니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손끝과 발끝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오는 것만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고개를 간신히 옆으로 돌렸을 때 명 회장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발치에 두 아이가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할머니의 발에 양손을 올린 자세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잠들어 있었고 다른 한 아이는 할머니의 손을 제 두 볼 사이에 꼭 끼운 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 회장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렸고 수천억 원의 돈을 움직였고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서 주름진 눈가를 타고 뜨겁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키운 아들은 자기를 산에 버렸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이 자기 땔감을 다 태우면서까지 이 늙은 몸을 살려놓은 겁니다. 명 회장은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문 채 그 으름 묻은 아이의 볼을 가만히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낡은 흙집의 아랫목에서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전설은 그날 새벽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진짜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가졌지만 이 아이들이 가진 것 하나를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 그것이었습니다. 명설아 회장이 그 흙집에서 눈을 뜬 뒤로 사흘이 흘렀습니다. 첫째 날은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어 하루 종일 아랫목에 누워만 있었고 둘째 날이 되어서야 겨우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사이 산을 뒤져 땔감을 다시 구해왔고
마을 아래 농가에서 얻어온 고구마 몇 알을 아궁이 재 속에 묻어 구워냈습니다. 명 회장은 재를 털어낸 고구마 한 알을 받아들었을 때 그 투박한 단맛이 서울 최고급 호텔의 어떤 만찬보다 깊게 느껴져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셋째 날 아침 명 회장은 아이들이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아 고구마 껍질을 까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형 하늘이는 자기 몫의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 큰 쪽을 동생에게 슬쩍 밀어주고 있었고, 동생 바다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맛있게 베어 물며 형아, 오늘은 산 위쪽으로 가면 마른 소나무가 많을 거야 라며 오늘의 땔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명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매일 같은 고민을 하며 살고 있구나. 오늘 뭘 먹을까? 내일은 뭘 태울까?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서로에게 큰 쪽을 내밀 줄 아는 아이들이구나. 얘들아. 명 회장이 처음으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고 명 회장은 구들장 위에 반드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살려줬으니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내가 가진 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 대신 너희한테 돈 버는 법을 알려줄게. 할머니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앞으로 고구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산속에서 주워온 할머니가 돈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니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며칠을 곁에서 돌보며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명 회장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원그룹의 창업주라는 사실을 알리면 아이들이 경계하거나 혹시라도 그 소문이 산 아래 마을까지 흘러가 강문석의 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 회장은 그저 산에서 길을 잃은 할머니로만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 회장은 흙집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며 느닷없는 숙제를 내밀었습니다. 크기는 어른 팔뚝만 하고 밑바닥에 주먹만 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말하자면 아무 쓸모도 없는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이걸 내일 장터에 가서 팔아오너라. 하늘이가 항아리를 들어 올려 밑바닥에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되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밑이 빠졌는데요. 누가 이걸 사요? 명 회장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그걸 생각해내는 게 숙제란다. 세상에 못 파는 물건은 없어. 파는 사람이 어리석을 뿐이지. 아이들은 그날 밤 아궁이 앞에 항아리를 놓고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도 없고 곡식을 넣을 수도 없으니 도대체 어디에 쓰라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때 명 회장이 아궁이 불빛에 비친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첫 번째 가르침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란다. 이야기를 사는 거야. 이 항아리의 단점이 뭐냐? 밑이 빠진 거지. 그러면 생각을 뒤집어봐. 밑이 빠진 게 왜 좋을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라.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사람이 장사에서 이기는 거란다.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다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마주 앉히고 두 번째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건을 팔 때 상대방의 눈을 봐라.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눈동자가 흔들려. 관심이 없는 척해도 마음이 움직이면 눈빛이 달라지고 속으로 욕심이 일면 눈이 한 번 더 깜빡여. 그 미세한 흔들림을 읽을 줄 알면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단다. 이것이 바로 명설아 회장이 30년 동안 장사꾼의 전쟁터에서 체득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비법이었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화술, 그리고
상대의 마음속 욕망을 읽는 법. 서원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세운 두 개의 기둥이었죠. 그 비밀을 명 회장은 산속 흙집 아궁이 앞에서 11살짜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구멍난 항아리를 안고 산 아래 5일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장터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좌판마다 채소와 곡식, 생선과 옷가지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흥정을 벌이며 오가고 있었죠. 아이들은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항아리를 앞에 놓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밑바닥이 뚫린 항아리를 보고 피식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야, 저거 밑 빠진 항아리잖아. 저걸 뭐에 쓰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하늘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터 한복판으로 걸어가더니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 앞에서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맑은 얼굴로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울렸습니다. 어르신들, 이 항아리 좀 보세요. 밑이 뻥 뚫려 있죠? 보통 항아리는 밑이 막혀 있으니까 복이 들어와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항아리는요, 밑이 뚫려 있어서 복이 들어오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려요. 대문 앞에 걸어두시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마다 바람이 항아리를 지나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복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귀로 들을 수 있는 항아리는 세상에 이것뿐입니다. 처음에는 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슬슬 달라졌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 할머니가 관심을 보이자 하늘이는 항아리를 기울여 바람이 구멍을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윙하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울렸고 하늘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들리시죠? 이게 복소리입니다. 주위에서 웃음이 터졌지만 그건 비웃음이 아니라 감탄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11살짜리 꼬마의 말솜씨에 어른들이 혀를 내두른 거였죠. 결국 항아리는 그 자리에서 팔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집에 가시면 쓸모없는 깨진 항아리 있으시죠? 가져오시면 제가 복항아리로 만들어 드릴게요라며 주문까지 받아냈습니다. 구멍난 항아리 하나에서 시작된 장사가 어느새 작은 사업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가 화술로 장터를 사로잡는 동안 바다는 명 회장에게 배운 또 다른 무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아이들에게 산나물을 사겠다며 접근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너그러운 표정으로 아이고 착한 애들이네. 아저씨가 죗값 주고 살게라며 싼값을 불렀는데 바다는 그 상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명 회장이 알려준 것, 눈빛의 미세한 흔들림. 상인이 가격을 말하는 순간 눈동자가 왼쪽으로 한번 흔들렸고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신호였죠. 바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한테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려는 거죠? 진짜 죗값이면 눈빛이 안 흔들렸을 거예요. 상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11살짜리 꼬마에게 속마음을 들킨 거였죠. 주위의 장터 사람들이 어이구, 저 꼬마한테 딱 걸렸네 하며 웃었고 결국 상인은 제대로 된 값을 치르고 산나물을 사갔습니다. 해질녘 장터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번 돈을 명 회장 앞에 쏟아놓았을 때 명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구멍 난 항아리를 들고 나간 지 반나절도 안 돼요. 하늘이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화술을 완벽하게 실전에 적용했고 바다는 상대의 눈빛을 읽어 거짓을 간파하는 심리전을 써먹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 체득한 비법을 이 아이들은 단 하루 만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현장에서 즉시 써먹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명 회장은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 회장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문석, 자기를 산에 버리고 서원그룹을 삼킨 양아들. 그자를 무너뜨리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를 손에 넣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명 회장 자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강문석은 이미 어머니가 죽었다고 믿고 있을 테고 만약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확실한 방법으로 입을 막으려 들 테니까요. 대신 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강문석이 절대 의심하지 않을 존재, 경계심을 풀고 품 안까지 들여보낼 만한 존재. 명 회장은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까르르 웃고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강문석을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배운 것을 즉시 실전에 쓸 줄 알며 무엇보다 어른이 절대 경계하지 않는 11살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명 회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직 많았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위험에 내모는 일은 완벽한 준비 없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으며 명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문서가, 내 놈이 이 애미를 산에 버린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란다. 아궁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흙집 안에서 전설의 복수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망월산 흙집에서 명 회장과 아이들이 장터 숙제를 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문석 전무는 명 회장이 실종된 지 열흘째 되는 날 서원그룹 전 임직원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치매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한밤중에 병실을 빠져나간 뒤로 행방이 묘연하다고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전국에 수배를 올렸으며 서원그룹 차원에서도 사설 수색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문석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신용까지 해보였는데 그 연기가 어찌나 그럴듯했는지 임직원들 사이에서 저분이 진짜 효자다라는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강문석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형식일 뿐 그는 명 회장이 그 추운 밤을 버티지 못하고 이미 숨졌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외투도 구두도 벗겨놓았으니 맨몸으로 영하의 산중에서 살아남을 칠순 노인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다만 한 가지 시신을 발견해야 완벽하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문석은 수색대를 보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임무를 가진 사람들을 망월산 일대에 풀었습니다. 정식 수색대가 아니라 강문석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감시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지시는 단순했습니다. 망월산 주변에서 길 잃은 노인이 있거나 노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명 회장을 발견해 살려놓았을 경우를 대비한 뒷수습이었던 겁니다. 감시원들은 서너 명씩 조를 짜서 망월산 입구의 마을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갑자기 산골 마을에 나타나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서울서 온 사람들인데 실종된 노인을 찾는다더라는 말이 떠돌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추적하는 사냥꾼의 눈이었죠. 이 소식은 장터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바다의 입을 통해 명 회장의 귀에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마을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돌아다녀요. 어떤 할머니를 찾고 있대요. 명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감시원들이 마을 주변에만 머물고 있다면 산 깊숙이 들어앉은 이 흙집까지는 아직 손이 닿지 않은 겁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수색 범위를 넓히면 언젠가 이곳도 찾아낼 테니까요. 명 회장은 아이들에게 당분간 장터에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너희가 이 산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부탁한다. 그 사람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래 지켜봐 줄 수 있겠니? 대신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멀리서 보기만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바위 뒤에 토끼굴이 있고 어느 절벽 아래로 오소리 통로가 나 있는지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길목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은 산짐승의 길을 따라 소리 없이 움직이며 감시원들의 동선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큰 느티나무 위에 올라가 감시원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지켜보았고, 바다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감시원들은 경계심이 느슨했습니다. 설마 산속에 숨어서 자기들을 엿듣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대놓고 떠들었습니다. 전무님이 다음 달 취임식을 하신다는데 그 전에 확실히 정리하래. 49제도 같이 한다더라.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른다니 참. 뭐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린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돼. 바다는 그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서 명 회장에게 전했습니다. 명 회장은 아이의 보고를 듣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강문석이 49제와 취임식을 동시에 연다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공식화하고 자신이 서원그룹의 새 주인임을 세상에 선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명 회장은 눈을 뜨고 아이들을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실은 서원그룹이라는 큰 회사를 만든 사람이란다. 그리고 할머니를 이 산에 버린 사람은 할머니가 어릴 때 걷어서 키운 아들이야. 그 아들이 지금 할머니의 회사를 빼앗으려 하고 있어. 아이들의 눈이 크게 놀랐습니다. 매일 고구마를 나눠 먹고 아궁이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이 할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주인이었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아이들이 밤새 손발을 주무르며 살려낸 이 할머니를 산에 버린 사람이 다름 아닌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 바다의 눈가가 붉어졌고 하늘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 회장은 흙바닥 위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할머니 집 서원그룹 대저택 안에 그 아들이 쓰는 서재가 있단다. 서재 책장 3번째 칸, 두꺼운 백과사전 뒤에 벽면을 열 수 있는 작은 스위치가 숨어 있어. 그 안에 금고가 있고 금고 속에는 검은색 USB가 하나 들어있을 거다. 명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USB 안에는 그 아들이 할머니 회사에서 몰래 빼돌린 돈의 기록과 나쁜 짓을 모의하면서 녹음된 소리가 들어있단다. 할머니가 예전에 그 아들을 의심해서 몰래 만들어둔 거야. 그걸 손에 넣으면 그 아들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걸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명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 그 집은 호랑이 굴이야. 들어가려면 호랑이가 직접 문을 열어주게 만들어야 해. 할머니가 그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라. 아궁이 불빛 아래 명 회장의 눈에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흙바닥 위에 나뭇가지로 그려진 서원그룹 대저택의 약도를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의 머리가 모아졌어요. 명 회장의 작전은 이랬습니다. 서원그룹 대저택에 들어가는 방법은 2가지. 하나는 담을 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담을 넘으면 잡힙니다.
경비 시스템이 살아있고 CCTV가 저택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남은 방법은 하나, 강문석이 스스로 두 팔 벌려 아이들을 맞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명 회장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강문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하늘이가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버린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요? 명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확하다. 그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착한 아들로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야. 그런 사람에게 가장 좋은 도구가 뭐겠니? 예쁘고 똑똑한 아이들이지. 불쌍한 고아 아이들을 돌봐주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바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너희를 데려가게 만드는 거란다. 명 회장은 아이들에게 서원그룹 홍보팀에서 주최하는 행사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강문석이 취임식을 앞두고 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해 기획한 서원그룹 어린이 모델 선발대회.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원그룹의 광고 모델을 뽑는 행사였는데 강문석의 진짜 의도는 자신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는 것이었죠. 이 대회에서 뽑힌 아이들은 서원그룹 본사와 대저택에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명 회장은 이것이 저택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판단한 겁니다. 산을 내려가기 전 명 회장은 며칠에 걸쳐 아이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했습니다. 장터에서의 화술과 심리전이 첫 번째 수업이었다면 이번은 두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걸음걸이, 인사하는 법, 어른 앞에서 눈을 마주치는 각도, 말할 때 목소리의 높낮이, 웃을 때 입꼬리를 올리는 정도까지. 명 회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재계 정상에서 체득한 품격의 기술을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장사꾼은 말로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진짜 큰 사람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고개를 숙이게 만든단다. 너희는 그 앞에 서는 순간부터 산골 아이가 아니라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아이로 보여야 해. 아이들은 흙집 마당에서 걸음걸이를 연습했습니다. 하늘이는 처음에 어색해하더니 반나절 만에 자연스러운 걸음을 만들어냈고 바다는 형보다 더 빨리 눈맞춤의 기술을 익혀 명 회장조차 감탄할 만큼 또렷하면서도 공손한 눈빛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준비를 마친 아이들은 명 회장이 마을에서 구해준 깨끗한 옷을 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명 회장은 흙집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 작은 등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영리한 아이들이라 해도 11살입니다. 호랑이 굴에 보내는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하지만 명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니면 강문석의 아성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서원그룹 어린이 모델 선발대회는 서울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부모님 손을 잡고 와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그 속에서 유일하게 보호자 없이 온 아이들이었죠. 접수대에서 직원이 보호자분은요? 라고 물었을 때 하늘이가 반듯한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접수대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쓰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11살짜리가 보여주는 의연한 태도에 놀란 것이었죠. 아이들은 대기실에서도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고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차분히 자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아이들은 하나같이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하늘이와 바다는 달랐습니다. 하늘이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고 바다는 심사위원 한 명 한 명의 눈을 차례로 마주치며 또렷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명 회장에게 배운 것 그대로였죠. 특별히 화려한 것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 선 것만으로 공기가 달라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심사위원석 맨 끝자리에 강문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카메라에 자신의 자애로운 모습을 담기 위해 참석한 것이었죠. 그런 강문석의 눈이 쌍둥이 형제에게 멈추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왔다는 그 아이들의 반듯한 태도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저 아이들, 이름이 뭐지? 옆에 앉은 홍보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하늘, 바다, 고아라고 합니다. 보호자 없이 직접 지원했다는데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이미 화제입니다. 고아 쌍둥이, 부모 없이 혼자 힘으로 찾아온 의젓한 아이들. 이보다 더 완벽한 이미지 세탁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서원그룹이 품어주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면 자신은 단숨에 따뜻한 경영인으로 포장될 수 있었습니다. 강문석이 홍보팀장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쌍둥이 무조건 뽑아. 그리고 촬영은 집에서 하는 걸로 잡아. 내가 직접 돌봐주는 장면을 넣으라고.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원그룹 대저택에 도착한 날, 강문석은 현관에 직접 나와 두 팔을 벌리며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 서원그룹은 이렇게 씩씩한 아이들을 가족처럼 돌봄이다라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촬영팀마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문석은 아이들에게 저택 안에 손님방을 내어주었고 촬영 기간 동안 저택에 어디든 자유롭게 다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아이들이 저택 곳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많이 찍어야 했으니까요. 강문석의 입장에서는 고작 11살짜리 꼬마들이 저택 안을 돌아다닌다 해도 아무런 위협이 될 게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미지를 빛내줄 귀여운 소품일 뿐이라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강문석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촬영은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홍보팀 카메라 감독이 저택 이곳저곳을 배경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담았고 하늘이와 바다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거실에서 찍고 정원에서 찍고 계단에서 찍고 촬영팀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아이들은 저택의 구조를 눈에 담았어요. 복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어느 문이 어느 방으로 통하는지, 명 회장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려준 약도와 실제 공간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촬영이 한창일 때 강문석이 잠시 거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카메라 감독이 조명을 조정하는 틈을 타 하늘이는 슬쩍 복도 쪽으로 걸어가 서재 문 근처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강문석이 금고를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 삐삐, 삐삐. 짧은 전자음이 4번. 하늘이는 숨을 죽이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명 회장이 산에서 가르쳐준 기억법 그대로였죠. 금고 버튼의 배열은 전화기 자판과 같고 숫자마다 소리의 높낮이와 누르는 간격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 첫 번째와 세 번째 소리의 높이가 같았고 두 번째에서 연속으로 2번이 빠르게 울렸습니다. 하늘이는 그 패턴을 머릿속에 새겨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촬영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촬영팀 전원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다는 식당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살짝 발길을 돌려 부엌 옆 작은 복도로 빠졌습니다. 명 회장이 미리 알려준 것이 있었거든요.
가사 도우미가 서재 청소용 여분의 열쇠를 부엌 근처 서랍에 보관한다는 것. 바다는 서랍 여러 개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고 세 번째 서랍 안쪽에서 은빛 열쇠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식당에 합류했을 때 걸린 시간은 채 2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촬영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마지막 컷은 저택 정원에서의 단체 촬영이었고 강문석도 참석하여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수고하셨습니다를 외치며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시간은 오후 4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차량을 준비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강문석은 아이들에게 안에서 쉬고 있으렴이라는 말을 남기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문석이 서재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아이들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어요. 복도를 돌아 서재 반대편 끝에 있는 화장실 앞을 지나치고 2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명 회장이 알려준 비밀 통로의 입구가 2층 복도 끝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비밀 통로를 쓰지 않았습니다. 강문석이 지금 서재 안에 있으니까요. 대신 아이들이 선택한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2층 복도 끝 창가에 나란히 앉아 아래층에서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늘이는 창밖을 내다보는 척하며 귀를 세웠고 바다는 복도 계단 쪽을 살피며 혹시 누가 올라오는지 경계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래층에서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강문석의 구두 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어졌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바다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서였죠. 서재 문 앞에 도착한 바다가 열쇠를 꽂아 돌리자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은 고급 가죽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에 남은 햇살이 유일한 빛이었죠. 하늘이는 곧장 책장 앞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칸, 두꺼운 백과사전. 명 회장이 흙바닥에 그려준 약도 그대로였습니다. 백과사전을 빼내자 그 뒤쪽 벽면에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돌기가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스위치를 누르자 낮은 기계음과 함께 책장 한 칸이 천천히 밀려나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소형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문 인식기와 숫자, 패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금고. 하지만 명 회장이 미리 알려준 관리자 모드가 있었습니다. 이 금고는 원래 명 회장 자신이 설치한 것이었고 비상시를 위해 지문 인식 없이 숫자, 패드만으로도 열리는 우회 경로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가 별표 버튼을 3번 누르고 오전에 외워둔 4자리 숫자를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바다가 작은 손전등을 비추었더니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와 현금 다발,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하늘이는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강문석이 아끼는 골동품 회중시계가 들어있었죠. 명 회장이 말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시계 뒷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시계 내부 톱니바퀴 옆에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 칩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 회장이 몇 년 전에 시계 수리를 핑계로 몰래 심어둔 녹음 장치. 이 칩 안에는 강문석이 명 회장을 산에 유기하기 전 부하들에게 전화로 지시하던 육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고 지난 10년간 서원그룹에서 빼돌린 수천억 원의 비자금 내역을 통화 중에 언급한 기록까지 담겨 있었던 거죠. 하늘이는 칩을 빼내고
미리 준비해온 똑같은 크기의 모조칩을 그 자리에 붙였습니다. 명 회장이 마을 전파사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아이들에게 직접 만들게 한 것이었죠. 시계 뒷뚜껑을 다시 닫고 상자에 넣어 금고 안올레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책장을 밀어 제자리로 복귀시키고 백과사전을 다시 꽂았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은 서재를 나와 열쇠를 부엌 서랍에 돌려놓고 신발을 다시 신은 뒤 현관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차 준비됐어요. 태워다 줄게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바로 그때 강문석이 거실 쪽에서 걸어 나오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벌써 가니? 다음에 또 놀러 오렴. 카메라는 이미 꺼져 있었지만 강문석의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여 예의 바르게 인사하려는 순간 바다가 고개를 들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전무님, 저희 아까 촬영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유령이 나타나서 저희에게 너무 춥다고 하는 거 있죠? 강문석의 미소가 찰나 멈추었습니다. 유령이라니, 허허. 꿈이 참 신기하구나. 강문석은 웃어넘겼지만 그 웃음 뒤로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다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 회장에게 배운 그대로 사람이 불안을 느낄 때 나타나는 눈빛이었죠. 아이들은 홍보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저택의 철문이 뒤로 멀어질 때까지 아이들은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 바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겁니다. 하늘이가 동생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다 끝났어, 바다야. 우리가 해냈어. 두 아이가 마주 잡은 손 사이에 손톱만 한 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문석의 모든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작지만 결정적인 무기.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가 내준 밥을 먹고 호랑이의 이빨을 빼들고 나온 겁니다. 홍보팀 차량이 서울역 근처에서 아이들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길로 망월산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그 흙집을 향해 칩을 꼭 쥔 채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망월산 흙집으로 돌아온 날 밤, 명 회장은 아궁이 앞에서 칩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톱만 한 이 작은 조각 안에 자기를 산에 버린 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11살짜리 아이들이 호랑이 굴 한복판에서 빼내왔다는 것. 명 회장은 칩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것은 손이 아니라 가슴이었습니다. 20년을 넘게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한 분노도, 이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도 전부 한꺼번에 밀려왔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명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마지막 한 판만 남았어. 그날부터 명 회장은 아궁이 앞에 앉아 최후의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증거를 터뜨릴 장소와 시간, 그리고 방법. 명 회장은 수십 년간 사업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답게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문석의 회장 취임식이었습니다. 취임식은 강문석이 세상 앞에서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전국의 생중계까지 될 그 자리. 바로 그 순간에 진실을 터뜨려야 강문석은 도망칠 구멍도 변명할 시간도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몰래 진실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환한 무대 위에서 가장 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선의 탈을 벗기는 것. 그것이 명 회장이 선택한 복수의 방식이었습니다.
명 회장은 아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취임식 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란다.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한마디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할머니가 다 준비해 놓을게. 명 회장은 산 아래 마을의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원그룹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법무팀의 원로 고문이었죠. 이 사람을 통해 취임식 장소의 영상 시스템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경찰과 검찰에 사전 제보를 넣어 취임식 당일 현장에 수사관들이 대기하도록 손을 썼습니다. 70평생을 재계 정상에서 보낸 사람의 인맥과 판단력이 산속 흙집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서원그룹이 대관한 초대형 호텔 대연회장. 천장에서 드리운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뿌리고 있었고 연회장 입구에는 화환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죠. 정재계 인사, 언론사 기자, 서원그룹 임직원까지 1000명이 넘는 하객이 자리를 채웠고 무대 위에는 서원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이라는 금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문석은 최고급 맞춤 양복에 은빛 넥타이를 메고 무대 뒤 대기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한 번 더 고쳐 매고 양복깃을 쓸어내리며 만족스러운 눈으로 자기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자신은 더 이상 전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왕좌에 앉는 거였죠. 거울 속 자기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고 강문석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연회장에 입장하는 강문석을 향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문석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무대 위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둘러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문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어머니이신 명설아 회장님께서는 지금 저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연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고 앞줄에 앉은 원로 인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종되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저 강문석이 서원그룹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이 회사를 지켜나가겠다는 굳은 각오를 밝힙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십시오. 강문석이 고개를 숙여 묵념하는 신용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이 무대를 비추던 스포트라이트가 복도의 보조등까지 모든 빛이 한꺼번에 사라지며 1000명이 넘는 인파가 앉아있는 연회장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고 누군가 정전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강문석도 연단에 선 채 당황한 표정으로 좌우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무대 정중앙을 향해 2개의 작은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한가운데서 11살 소년의 목소리가 연회장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떨림 하나 없는 명 회장이 전수해준 그대로의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강문석 전무님, 할머니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1000명의 하객이 숨을 멈추었고 강문석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할머니라는 단어가 강문석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자기가 돌봐주겠다며 카메라 앞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던 그 고아 쌍둥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문석이 마이크를 쥔 채 더듬거렸습니다. 뭐야? 조명 당장 켜. 하지만 조명 대신 무대 뒤의 초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밝아오며
연회장을 푸른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한 표였습니다. 날짜, 금액, 이체 경로. 강문석이 지난 10년간 서원그룹에서 빼돌린 수천억 원의 비자금 흐름이 한 줄 한 줄 화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이름, 해외 비밀 계좌번호, 이체 승인자의 서명까지 숨기고 또 숨겨왔던 검은 돈의 지도가 1000명의 눈앞에 낱낱이 펼쳐진 겁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재계 원로들의 표정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수십 개의 계좌로 쪼개져 빠져나간 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 표 한 장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자금 내역이 화면을 채우고 있는 그 위로 음성이 겹쳐 흘러나왔습니다. 마이크로칩에 녹음되어 있던 강문석의 육성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타고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단 한 글자도 놓칠 수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노인네를 망월산으로 옮겨 외투랑 구두는 벗겨서 멀리 버리고 치매 노인이 밤에 돌아다니다 쓰러진 걸로 만들어야 해. 비자금 내역을 보며 술렁이던 하객들의 입이 일제히 다물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돈 문제였습니다. 충격적이긴 하지만 재벌가에서 비자금이 나왔다는 것은 세상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를 한겨울 산속에 버리라는 지시. 돈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는데 단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녹취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그 할망구가 빨리 없어져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안 그래? 불과 몇 분 전 같은 목소리가 이 연단에서 실종되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라며 눈물까지 보였던 것을 하객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과 이 녹취 사이의 간극이 사람들의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워놓았습니다. 강문석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고 마이크를 쥔 손에서 힘이 풀려 마이크가 연단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1000명의 눈이 자기를 향해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자기 목소리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으며 스크린에는 자기가 빼돌린 돈의 내역이 빼곡하게 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무대가 가장 참혹한 심판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 너머로 쏟아지는 복도의 불빛을 등지고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검은색 모피 코트에 은빛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는 그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도의 빛이 그 얼굴을 비추었을 때 연회장 곳곳에서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설아 회장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강문석이 죽였다고 믿었던 서원그룹의 창업주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모피 코트 위로 흘러내렸고 지팡이를 짚은 손등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만은 재계의 전설이라 불리던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연회장을 가로지르는 명 회장의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 1000명의 하객이 양쪽으로 길을 내주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전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숨죽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명 회장이 무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연단 위에서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강문석을 올려다보며 지팡이를 바닥에 한번 힘차게 내리찍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연회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70평생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끈 그 목소리가 연회장 천장을 뚫을 기세로 터져 나왔습니다. 내 이놈 문서가,
내가 죽어 내 놈 세상을 만들 줄 알았더냐. 강문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어머니라는 말이 간신히 새어나왔지만 명 회장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네 놈을 걷어들여 20년 넘게 밥을 먹이고 내 등에 업고 내 자리까지 내어주며 키웠더니 이 애미를 한겨울 산에 갖다 버린 게 네 놈의 효도냐? 명 회장이 무대 옆에 서 있는 하늘이와 바다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겨울 산속에서 이 늙은 몸을 업어다 살려냈어. 네 놈이 버린 애미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11살짜리 아이들이 살려놓은 거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연회장이 무너질 듯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문석은 연단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던 어머니가 눈앞에 서 있고 자기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문석은 무대 옆 비상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겠다는 본능 하나로 출구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비상구 문이 열리는 순간 강문석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문 너머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증거를 확보한 직후 명 회장의 법무 고문을 통해 사전에 수사기관의 칩의 사본과 비자금 내역이 전달되어 있었고 수사관들은 취임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연 회장의 모든 출구에 배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강문석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 회장 안에서 1000명의 시선이 자기를 향해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자기 목소리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연 회장 정중앙에는 지팡이를 짚은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수사관, 뒤에는 1000개의 눈. 도망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문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장 화려한 양복을 입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 했던 그 남자가 비상구 앞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1000명의 하객이 지켜보았습니다. 명 회장이 설계한 대로 가장 환한 무대에서 가장 철저하게 무너진 겁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무대 한쪽에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형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형아, 우리가 해낸 거 맞지? 하늘이가 동생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랑 할머니가 같이 한 거야. 연 회장의 소란 속에서 명 회장이 천천히 아이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걸음이 아까보다 느려진 것은 긴장이 풀려서였을 겁니다. 명 회장은 아이들 앞에 서서 두 아이의 머리를 한 손씩 쓸어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름진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 고인 것이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보다 깊은 것들은 말 없이도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비상구 앞에 주저앉은 강문석의 양쪽 팔을 수사관들이 잡아 일으켰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 이 연회장의 주인이 될 뻔했던 남자가 최고급 맞춤 양복 차림 그대로 끌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문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강문석의 등을 밀며 연회장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취재진이 몰려와 있었고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는 가운데 강문석은 고개를 숙인 채 질질 끌려가듯 호텔 로비를 지나 수사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가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서원그룹 강문석 전무, 창업주 명설아 회장 유기 및 수천억 비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뉴스 앵커의 목소리 위로 취임식장에서 녹취가 재생되던 순간의 화면이 반복 송출되었고 강문석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수사 차량에 오르는 장면은 밤새도록 전국의 안방에 흘러들어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강문석 체포, 명설아 회장 생존, 서원그룹 비자금이 나란히 올라왔고 댓글에는 분노와 탄식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를 산에 버리다니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자기를 키워준 은인한테 이럴 수가 있냐. 사형도 모자라. 전국의 시청자들이 강문석의 폐륜에 치를 떨었고 동시에 살아 돌아온 명설아 회장과 그녀를 구한 고아 쌍둥이의 이야기에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칩에 담긴 녹취록과 비자금 내역은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고 강문석이 고용했던 부하들도 줄줄이 검거되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명 회장을 실어 나른 승합차의 운전기사, 망월산 주변에 감시원을 배치한 조직책,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회계사들까지 강문석이 10년에 걸쳐 쌓아 올린 범죄의 탑이 손톱만 한 칩 하나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서원그룹에서의 모든 직위는 박탈되었고 그가 쥐고 있던 주식과 재산권은 전부 동결된 뒤 회사로 환수되었습니다. 빼돌린 수천억 원의 비자금도 해외 계좌 추적을 통해 하나하나 회수되어 명 회장의 뜻에 따라 사회환원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강문석이 수감된 곳은 독방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침대 하나, 변기 하나, 그리고 높은 곳에 뚫린 작은 창문 하나. 그 창문으로는 하늘의 한 조각만 겨우 보였고 겨울이 되면 창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강문석은 그 바람을 맞으며 처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 한겨울밤 망월산 바위 틈에 외투도 구두도 없이 누워있던 어머니가 느꼈을 추위가 이런 것이었을까? 아니, 이것보다 더했을 겁니다. 이 독방에는 그래도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니까요. 어머니에게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강문석의 소식이 뉴스에서 점점 사라져갈 무렵 세상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전설, 명설아 회장. 그리고 그 전설을 살려낸 11살 쌍둥이 형제. 사람들은 강문석의 폐륜보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더 오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한겨울 산속에서 죽어가는 노인을 업어다 살린 아이들, 이틀치 땔감을 몽땅 태워 할머니를 살려낸 아이들, 호랑이 굴에 들어가 증거를 빼내온 아이들. 그 이야기가 뉴스와 신문을 타고 퍼져나갈수록 전국에서 그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명 회장은 서원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명 회장은 양쪽에 하늘이와 바다를 세우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 전 취임식 날 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등을 곧게 펴고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두 아이가 연단 뒤에서 서로의 새끼손가락을 몰래 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대담한 아이들이라도 11살은 11살이었으니까요. 명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명 회장은 잠시 하객들을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이 아이들 하늘이와 바다를 오늘부로 저 명설아의 정식 손자로 입적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명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이 아이들을 서원그룹의 차세대 후계자로 공표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서원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고아 출신의 11살 쌍둥이가 대한민국 유통업계 최대 기업의 후계자가 된다니.
그 자체로 뉴스였고 그 자체로 드라마였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회장님, 혈연관계도 없는 아이들을 후계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 회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와 바다를 번갈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25년을 키운 아이에게 배운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을 함께한 이 아이들에게 배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뭔지였어요. 똑같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인데 한쪽은 나를 산에 버렸고 한쪽은 나를 업어다 살렸습니다. 서원그룹에 필요한 건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줄 아는 가슴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 가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고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람들의 눈길을 가장 오래 잡아둔 것은 명 회장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명 회장이 말을 마치자 하늘이와 바다가 양쪽에서 동시에 명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먼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쥔 겁니다. 명 회장이 고개를 숙여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 다음날 전국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제각각이었지만 사진 속 세 사람의 표정은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는 것, 돈보다 따뜻한 것이 있다는 것, 이 세 사람이 그 증거라는 것. 강문석이 체포되고 세상의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은 뒤에도 세 사람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바뀌었죠. 하늘이와 바다는 망월산 흙집을 떠나 서울의 서원그룹 대저택에서 살게 되었고 난생 처음 자기 이름이 적힌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공을 차고 급식을 먹고 시험을 보는 평범한 일상이 아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일 뭘 먹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명 회장은 아이들을 온실 속 화초로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은 명 회장의 서재에 모여 앉았습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수업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명 회장은 그날그날의 신문 기사를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회사가 왜 망했을까? 이 사장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아이들은 저마다 생각을 말했고 명 회장은 틀린 답에도 야단치지 않고 맞는 답에도 쉽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한 번 더 물었고 아이들은 그 왜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하늘이는 숫자에 밝았습니다. 신문 속 기업의 매출과 이익 구조를 읽어내는 속도가 남달랐고 명 회장이 설명하는 유통의 원리를 한 번 들으면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사람에 밝았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도 이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욕먹었을 거예요 라거나 이 결정은 아마 외로워서 한 것 같아요 라며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장터에서 싹을 틔운 재능이 교복을 입고도 여전히 잘하고 있었던 거죠. 명 회장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끔 혼자 웃었습니다. 아직 한참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씨앗의 모양을 보면 어떤 나무가 될지 짐작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30이 되었을 때 서원그룹의 자리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 그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수십 년간 사람을 보아온 명 회장의 눈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명 회장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업 없다. 대신 할머니랑 소풍 가자.
아이들이 어디 가느냐고 물었을 때 명 회장은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탄 차가 서울을 빠져나와 한참을 달리고 국도로 접어들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창밖 풍경을 보며 동시에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여기 망월산이잖아요. 바다가 먼저 소리쳤고 하늘이도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은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명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아이들은 양옆에서 할머니의 팔을 잡아들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전 아이들이 낡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땔감을 구하러 오르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흙집이 보였습니다. 1년 사이에 지붕의 기와가 몇 장 더 깨지고 마당에 풀이 무릎까지 자랐지만 그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궁이도 구들장도 아이들이 명 회장의 발을 주무르며 밤을 새우던 그 아랫목도 그대로였습니다. 명 회장이 마당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구멍난 항아리를 내밀며 이걸 팔아보라고 했던 날이 어제 같기도 하고 아득히 먼 옛날 같기도 했습니다. 하늘이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싯돌을 부딪혔습니다. 마당에서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었고 아궁이에 불길이 살아나자 흙집 안이 금세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올라오는 길에 구해온 고구마 몇 알을 재 속에 묻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명 회장이 처음 맛보았던 바로 그 투박한 군고구마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랫목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구들장의 온기가 엉덩이를 타고 등줄기까지 올라오는 그 감촉은 서울 대저택의 최고급 온돌보다 더 깊고 더 포근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울렸고 고구마 익는 달콤한 냄새가 흙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다가 재 속에서 고구마를 꺼내 껍질을 까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할머니, 1년 전에 우리가 할머니를 발견한 게 바로 저 바위 옆이었잖아요. 명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 밤 할머니는 죽는 줄 알았어. 하늘이가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며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그날 밤이 없었으면 우리는 할머니를 못 만났잖아요. 명 회장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고구마를 쥔 주름진 손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강문석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 한겨울밤 망월산에 쓰러지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데려온 겁니다. 죽음의 문턱이 사실은 삶의 문턱이었던 거죠. 명 회장은 고구마를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단다. 장사는 머리로 하지만 사람 농사는 가슴으로 짓는 거야. 머리로 지은 농사는 돈이 되지만 가슴으로 지은 농사는 사람이 되거든. 할머니는 평생 머리로만 농사를 지었어. 그래서 돈은 벌었는데 사람은 잃었지. 명 회장이 하늘이의 머리를 한 번, 바다의 머리를 한 번 쓸어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할머니한테 가르쳐줬어. 가슴으로 짓는 농사가 뭔지. 마지막 남은 땔감을 다 태워서 모르는 할머니를 살리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희가 내 진짜 손자들이다. 바다가 고구마를 먹다 말고 코를 훌쩍였습니다. 하늘이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금방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예요. 바다가 형 말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 회장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하늘이도 반대쪽에서 할머니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명 회장이 두 아이를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70평생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렸지만 이렇게 두 팔 가득 안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흙집 아궁이에서 마지막 장작이 타들어가며 붉은 불빛을 뿜었고 군고구마의 달콤한 냄새가 열린 문틈 사이로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그 뒤를 따라 흙집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망월산 나무들 사이로 골짜기를 타고 하늘 위로 1년 전 죽음의 바람이 불던 그 산에 지금은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핏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할머니와 두 손자가 세상에서 가장 낡은 흙집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구마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저 할머니와 손자들의 평범한 소풍이었지만 이 세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한겨울밤의 죽음과 아궁이의 온기와 장터의 항아리와 호랑이 굴의 모험과 천명 앞에서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 세 사람은 처음 만난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셋이 가족이라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버림받은 할머니와 세상에 아무도 없던 두 아이가 가장 추운 밤에 만나 가장 따뜻한 가족이 된 이야기.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살린 사람이 다시 자기를 살리는 이야기.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세 사람이 증명해 준 겁니다. 망월산 흙집 아궁이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명회장님과 쌍둥이 형제 하늘이와 바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봄날 인생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